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문항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재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자, 학습 방법까지 전부 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면 전체 100문항이죠. 자, 근데 비중을 가만히 보세요. 듣기가 15문제. 자, 어휘어법이 지금 보면 30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와 연결해서 이것도 문법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어휘어법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국어문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하면 40문항이에요. 40문항이죠.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만큼 얘네들이 꽂히자 그 다음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쓰기 같은 경우엔 5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창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창안도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하나씩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읽기 문제인데요. 읽기도 문항수가 굉장히 많지요. 자, 30문항이나 돼요. 얘도.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속도전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에 점수가 나오시지 않는다면 항상 하셔야 될 것이 지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연습,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학습법 있죠. 뭐뭐답게. 그래서 문학하면 시는 시답게, 소설은 소설답게, 수필은 수필답게 읽는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비중을 좀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각 영역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 정답률이 낮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듣기 말하기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자,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15문항이긴 하지만 실은 집중을 잘하고 메모만 좀 잘하면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들을 봤더니 공통점이 존재해요. 자, 그 첫 번째가 사실적 이해예요. 우리가 그냥 비문학에서 보면은 사실적 이해는 본문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듣기 말하기는 순간성이잖아요. 듣기라는 문항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 정보가 한꺼번에 주어지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메모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 선택지도 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을 보면 뉴스 뒤에 이어질 추론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뉴스도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갖고 있고 사실적 이해 같은 경우도 정보 전달의 글들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온다? 그럼 반드시 메모를 꼭 하시라는 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어법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반드시 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어렵다 여길 수도 있고 꼭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지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어휘 부분을 보면요. 뭐 고유어, 한자어, 그 다음 순화어, 한자성어까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께서 예문을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 교재 안에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기출됐던 단어들이에요. 지금 6년간에 걸친 그런 단어들을 다 모아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문을 보고 내가 요 의미를 추론을 하되 전혀 생뚱맞은 단어다 싶은 것이 나오면 걔네들은 따로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자주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법인데요. 자, 어법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니? 점수 내기 어렵지 않니?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 실제로 커다란 개념 지도를 좀 그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개념 지도가 뭐냐면 지방 구분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문론과 관련돼 있는 것들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 자음동안지, 국외음한지, 뭐 그다음 니은청간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집안에 모아놓고 통사와 관련된 것들은 또 통사와 관련된 내용끼리 이렇게 모아두는 지방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 형태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 어법에 쓰이는 개념들 있지요. 뭐 어간이라던가 어미라던가 이런 문법적 용어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변별을 하기 위해서인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기본에 충실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어법에서는 탐구형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자, 탐구형 문제는 일반적으로 뭐 어문 규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법과 관련된 어떤 사례를 주고서요. 아래 선택지에서 위와
같은 현상을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얘네들은. 하지만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지식이 없으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득점을 위해서는. 자, 이제 다음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쓰기 부분인데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정적이에요. 유동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의 과정을 보면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가 개요라고 하는 개요 작성의 방법을 내용 생성과 조직에서부터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내용 생성해서 어떠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3가지 정도를 제시했어요. 자, 문제점으로. 자, 그렇다면 해결 방안의 가지도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해결 방안의 가지도 분명히 이게 균형이 맞으려면, 그쵸? 바로 이렇게 똑같이 3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문제들이 얘는 3가지를 제시하고 아래 해결 방안은 2가지만 제시하는 이런 형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요거지요. 고쳐쓰기예요. 자,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법 부분이 분명히 어휘 부분하고 함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렵게 나온다고 치면 어휘 어법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쓰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창안입니다. 자, 창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되게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얘도요, 실은 어렵게 나오는 문항이 있어요. 어떤 문항이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용어들이 등장하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 자, 조건을 줘요. 조건을 주고서 땡땡땡.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예를 들어서 당위적 표현을 쓸 것, 아니면은 은유법을 사용할 것, 아니면은 뭐 서리법을 사용할 것,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뭐랑도 연결이 되냐면 문학 부분의 표현 방법하고도 관련이 돼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연결고리가 분명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용어들을 따로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나올 게 뭘까요? 그쵸? 문항수가 굉장히 많은 아이가 있지요. 읽기예요.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고 실용문 자료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흔히 속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중에서도 실용문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계산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뭐 공식을 안에다 두고서 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한 더하기, 빼기, 나누기까지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방법상을 뭔가를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국어문화예요. 국어문화 아까 어휘어법하고도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말 국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근대 광고 용어, 연철, 분철, 단모음화, 국외음화 등등등등 두음법칙까지. 자, 문법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제 남북한 언어에서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과거에는요, 분명히 얘를 어떻게 냈었냐면, 우리가, 사전을 이렇게 놓고요. 남북한 사전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눈 다음에, 자, 남한 사전, 북한 사전, 그래서 사전을 실제 실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차이점이 뭐게라고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최근에는 이런 형식을 쓰지 않아요. 자, 어떤 형식을 쓰냐면요. 그냥 긴 글을 하나 주고서 남한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해가지고 자, 지식적인 문제로 물어봅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우린 북한 문법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관련된, 우리 언어와 관련된 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해진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사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탐구하거나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방송 언어인데요. 얘도 이제 최근에 뭐 2, 3년 사이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아이죠. 얘도 실은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단어들, 문법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법을 학습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렇게 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봤더니, 자, 이제 표준어와 방언, 그 다음 순화어, 신어와 관련된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모든 국어와 관련된 총체적인 집안에 모인 아이들이 국어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작가론도 나오고요. 실은 굉장히 다양하죠. 문학사, 작가 부분, 또 그 다음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자료를 주고요. 저 자료 해석처럼 또 표를 해석하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어 능력 시험의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이제 고득점을 위한 팁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가장 먼저 뭘 보시나요? 또는 뭐 자격증 시험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실 때, 그쵸? 바로 우리는 뭘 보게 되나요? 그쵸? 기출문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자, 기출문제의 흐름을 파악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탐구형 문제에서 지식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그러니까 최근에 한 2년, 3년 전 거까지는 이제 기출문제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의 유형을 분석해라. 자,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을 잘 보시면 패턴이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죠?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주의하셔서 이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니? 함정을 어떻게 내고 있더라? 오답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더라? 자, 요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부족한 영역에 대한 집중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간혹 가다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어휘하고요. 특히 뭐 어법, 국어 문화가 좀 약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때로 되게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읽기 부분이 약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안에 뭔가 해결점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읽기 같은 경우는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만큼. 자, 그러니까 요것도 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남과 다른 차별성의 전략.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맞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점을 받겠다. 이런 태도로 차별성 전략을 세우시고요. 다섯 번째, 문제은행의 특성에 맞는 학습을 하세요. 그만큼 어휘군이라던가 어법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내가 잘하는 부분을 먼저 풀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을 먼저 풀 것인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실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교재의 특성에 따른 학습 방법인데요. 지금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 동형의 문제예요. 기출문제하고. 그리고 섞여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도 뭐 다 이론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전부 다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동형 문제로 실전처럼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특히나 최신 문장부호,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에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출제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고, 최근에 나온 이론들을 더 많이 적용하고자 하는 그 출제진들의 생각들이 반영돼 있거든요. 자, 그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 문법 내용을 조절해서 학습해라. 이건요, 깊이 조절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내가 굳이 전공자 수준까지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공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적 내용으로 반복 학습하기라고 했는데, 이 필수적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교재에 보면 필수라는 말을 많이 붙여놨어요. 기출 대신에 쓴 말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건 나왔던 문제이니만큼 꼭 보셔라, 또는 나왔던 단어이니까 꼭 학습하셔라, 그런 의미니까요.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짬짬이 나는 시간대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 소책자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책자를 잘 활용하셔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뭐 지하철, 버스 이런 거 뭐 아니면 쉬는 시간 요럴 때 활용하셔서 고득점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그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점, 변화하는 흐름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